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부탁이에요. 그분과 헤어지세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는 몰라. 나도 사람인데 외롭단 말이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평생 쌓아온 것 다 버리시려고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이 대화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노년의 사랑 참 아름답게 들리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6가지 불행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불행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불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들어주세요. 노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불행은 바로 자식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서울 어느 동네에 72세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가명으로 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셨죠. 아내와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럭저럭 견뎠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오 씨의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였습니다. TV를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적막함이 더 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런 간단한 말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따뜻했습니다. 오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이런 위로의 말들이 오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오 씨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살겠다고요? 남은 인생 이렇게 외롭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아들과 딸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살기 힘들다. 좋은 분 만났으니 함께 살려고 한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시겠다는 겁니까? 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어머니 생각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어서 좋겠지만 나는 혼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집에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요? 결국 그날은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화가 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오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더 컸습니다. 결국 그는 자식들 몰래 그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성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자식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오 씨는 자식들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손주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오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 초기라고 했습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아버지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오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찾아와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함께 사는 여성도 낮에는 일이 있다며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오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 여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주 생일이 있었습니다. 오 씨는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선물이 택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쪽지와 함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노년의 사랑이 가져오는 첫 번째 불행입니다. 자식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키우고 사랑한 자식들이 등을 돌립니다. 손주들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혼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평생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모습,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모습,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산다? 자식들 눈에는 배신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산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들은 걱정합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나중에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자식들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도 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집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저러나, 자식들 얼굴에 먹칠한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자식들은 창피합니다. 그 창피함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 분노가 아버지를 향합니다.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새로 만난 사람과의 행복? 그것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단절은 평생 갑니다. 당신이 정말 아플 때, 정말 외로울 때 옆에 있어야 할 자식들이 없습니다. 손주들의 재롱도, 명절의 따뜻함도, 생일의 축하도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불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셨죠.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 씨는 존경받는 노인이 됐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 씨는 그런 존경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바르게 산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 때였습니다. 이 씨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1년, 2년이 지나면서 슬픔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씨보다 5살 어렸습니다. 말씨가 부드러웠고 자주 웃었습니다. 이 씨는 그분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점점 자주 만나게 됐고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이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를 이겼습니다. 결국 그 여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가 좁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여자랑 산대. 나이가 몇인데 저러나? 아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들이 이 씨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겁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은 함께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입원 서류, 여러 가지 서류에 그 여성이 이름을 썼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서류는 그 여성 이름으로 작성된 후였습니다. 자식들이 항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 보호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명예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자식들과 그 여성이 다퉜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뭐야, 저 할아버지 자식들 제쳐두고 다른 여자랑 사나봐. 이런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로 돌아갔을 때 이 씨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평생 바르게 산다더니 결국 여자한테 넘어갔네. 이 씨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경로당도 가지 못했습니다. 옛날 제자들이 찾아와도 만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눈빛에서도 실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행입니다. 명예의 실추입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아야 겨우 명예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노년의 이성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철이 없다.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재산 때문인가 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말들이 완전히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노년의 연애에는 재산 문제가 따라옵니다. 실제로 자식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더 치욕스럽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친구들이 멀어집니다. 친척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손주들까지도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여자 때문에 난리라며? 손주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외로움을 참을걸? 자식들이랑만 살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명예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예는 두 번째 생명과도 같습니다. 몸이 죽어도 명예는 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훌륭하셨어. 존경스러운 분이셨어.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명예를 잃으면 몸은 살아도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40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집을 샀고 매달 연금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TV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둘은 자주 만나게 됐고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인생이다. 너희가 뭘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지 1년 하고도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3기입니다. 김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가의 항암제를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연금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축한 돈을 꺼내 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반대했을 때 왜 말을 안 들으셨어요? 저분은 저희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왜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까?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김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6개월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빚이었습니다. 3천만 원의 빚에 매달 이자만 1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 중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1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쓰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 씨의 생활은 궁핍해졌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옷도 살 수 없었습니다. 낡은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아꼈습니다. 추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김 씨 왜 저러나, 재혼하더니 결국 다 털렸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실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김 씨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약값이 아까워서 약을 반만 먹었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발도 저렸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재혼을 했을까?
그냥 혼자 살 걸. 연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고 건강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불행입니다. 경제적 파탄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상대방의 병원비를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연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문제는 병이 가차없이 온다는 겁니다. 암, 뇌졸중, 심장병 이런 병들은 수천만 원씩 듭니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저축을 털고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죽으면 빚만 남습니다. 연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늙어서 일을 못하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밥 먹고 옷 입고 약 사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연금이 다른 사람의 병원비로 사라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 병원비는? 내 약값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김 씨처럼 되고 싶습니까? 72세에 빚을 지고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불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유산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장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장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와 예금 몇 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72세 때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장 씨는 밀어붙였습니다. 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재혼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장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자식들과 새 아내가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간병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새 아내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저는 법적인 배우자예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배우자인데 당연히 제가 관리해야죠. 병실 밖으로 나가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옆 병실 사람들까지 다 들었습니다.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3년밖에 안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한 자식이에요. 새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배우자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간섭해요. 결국 경비가 와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툼은 병원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장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한 자식들이, 내가 새로 맞이한 아내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재산을 두고 말입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새 아내를 감시하러 온 겁니다. 혹시 재산을 빼돌리지 않나 확인하러 온 거죠. 새 아내도 불편했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식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결국 새 아내와 자식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산 상속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법적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들은 미리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아내가 막았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저희 생활비예요.
결국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자식들과 새 아내가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3년밖에 안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새 아내는 반박했습니다. 저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3년 동안 간병하고 돌봤습니다. 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세우고 복잡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씨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더 약해졌습니다. 결국 다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에서 장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혼자 살걸? 왜 재혼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계속됐고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불행입니다. 유산 분쟁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 간병했고 돈이 필요할 때 도왔습니다. 당연히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법적 배우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식들은 억울합니다. 몇 년 같이 산 게 뭐가 대단하다고 유산을 나눠 가지려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새 배우자 입장도 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간병하고 돌봤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자기를 남으로 취급합니다. 화가 납니다.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법정으로 갑니다.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재판은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은 더 나빠집니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다툼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법정은 공개됩니다.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도 취재합니다. 만약 재산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면 신문에 납니다. 노인의 재혼, 유산 다툼으로 법정 분쟁, 이런 제목이 붙습니다. 그럼 평생 쌓아온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웃들이 비웃습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유산 분쟁이라는 지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불행입니다.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세요. 아직 두 가지 불행이 더 남았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불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는 교직에 30년 있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6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따뜻했고 다정했습니다. 박 씨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박 씨는 그분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지만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외로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혼했습니다. 처음 2년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시장도 갔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박 씨는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자식들이 반대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지 2년 하고도 4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간병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열심히 했습니다.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화장실에 가요? 제가 간호사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씨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누군가 돌봐줘야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이런 삶 못 살겠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외출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서 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약통을 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까지 가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운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제가 왜 여기만 있어야 해요? 그날부터 아내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약도 제때 못 먹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요양원 알아봐요.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자식들도 등을 돌렸고 아내도 떠나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결말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진짜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박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마비된 몸으로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게 됐습니다. 이웃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약도 못 먹어서 탈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재혼을 했을까? 외로움 때문에 이런 지옥을 선택한 건가?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배신뿐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불행입니다. 병들었을 때의 배신입니다. 노년의 사랑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서로 돌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늙어서 병들면 간병하는 사람도 늙은 사람입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인내심도 금방 바닥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랑의 진심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함께한 건가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이었나요? 병이 들면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면 떠납니다.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 씨처럼 되고 싶습니까? 병들어 누웠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통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짐을 싸서 나갑니다. 나는 이런 인생 못 살아.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노년 사랑의 현실입니다. 달콤한 시작과 잔혹한 끝입니다. 꽃처럼 시작했지만 가시만 남습니다. 그 가시가 가슴을 찌릅니다.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불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생활 루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윤 씨는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원으로 나가서 1시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현미밥과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는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신문을 읽고 TV 뉴스를 봤습니다. 점심은 12시 정각에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 정도요. 오후 3시에는 노인대학에 갔습니다. 거기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8시에 또 약을 먹었습니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건강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윤 씨보다 3살 어렸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윤 씨와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윤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저녁 6시는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외로움이 컸습니다. 결국 승낙했습니다. 저녁 7시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늦게 자려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시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공원 산책도 못 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여성과 자주 만나면서 윤 씨의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산책을 건너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제각각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요. 윤 씨는 고민했습니다. 여행을 가면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완전히 깨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에서 윤 씨는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술도 조금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안 마셨는데요. 잠도 늦게 잤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윤 씨는 피곤했습니다. 며칠 동안 몸이 무거웠습니다.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당뇨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과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윤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카페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피곤했습니다. 약도 안 먹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루틴을 깨뜨린 게 문제였구나. 연애 때문에 건강을 망친 거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생활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 여자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잖아요. 약도 안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사셔야죠. 이러다 큰일 나요. 윤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말이 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퇴원하면서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가세요.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세요. 운동도 매일 하세요.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겠다고요.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여성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끝났습니다. 윤 씨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불행입니다. 생활 루틴의 붕괴입니다. 노년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생명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연애가 시작되면 이 루틴이 무너집니다. 상대가 늦게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여행 가자고 하면 따라가게 됩니다. 술 한잔하자고 하면 마시게 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노년의 몸에는 큰 충격입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당뇨가 악화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무너진 루틴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몸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을 해도 체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내가 평생 지켜온 습관을 깨뜨렸을까? 외로움을 참을 걸, 건강을 지킬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은 약해졌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6가지 불행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과의 단절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결국 가족 관계가 무너집니다. 명절에도 혼자이고 아플 때도 혼자입니다. 두 번째, 명예의 실추입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수군거립니다. 존경받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 파탄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로 연금이 모두 사라집니다. 빚까지 지게 됩니다. 결국 궁핍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 유산 분쟁입니다. 자식들과 새 배우자가 재산을 두고 싸웁니다.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의 배신입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방은 떠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버려집니다. 여섯 번째, 생활 루틴의 붕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면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혈압, 당뇨, 심장병 등이 찾아옵니다. 이 6가지 불행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지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에는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면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자식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명확히 하세요. 자식들과 새 배우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나누세요. 셋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세요. 재혼하더라도 재산 분리를 하세요. 혼인 신고 전에 재산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넷째, 상대방을 철저히 알아보세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사귀어 보세요. 상대방의 경제 상태, 건강 상태, 가족 관계를 파악하세요.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연애 때문에 생활 루틴을 깨뜨리지 마세요. 약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지키세요.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섯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릅니다. 병이 올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하세요. 일곱째,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반드시 이성과의 사랑만이 답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년의 사랑을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시라는 겁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명예, 재산, 건강,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달콤함에 속아서 쓴맛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노년에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관계가 나빠졌거나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거나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신중하세요. 정말 신중하세요. 외로움은 잠시지만 후회는 평생입니다. 설렘은 순간이지만 불행은 영원합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인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불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자식을 잃을 각오, 명예를 잃을 각오, 재산을 잃을 각오, 건강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멈추세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